자, 오늘 65쪽입니다. 65쪽 다섯째 줄.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빛깔은 사실 등불에 있는 것인데 보는 주체가 병으로 인하여 둥근 그림자가 생긴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깔하는 것은 이제 대상이고 등불은 대상이죠. 등불은 대상이고 보는 주체 같은 경우는 안이비설 신의가 되겠지. 보는 주체 같은 경우는 안이 되겠죠. 안. 그래서 대상인 등불이 눈으로 볼 때 그 빛깔이 눈병, 여기서 눈병이라는 것은 각 개개인의 업장에 따라서 그 등불의 빛이 다르게 보이는 거지. 빛이. 그럴 때 눈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눈병이 꼈다는 이야기야. 그럼 눈병이 문제겠지. 주체나 대상은 지금 문제가 돼, 안 돼? 이 글로 보면 안 되겠죠. 이걸로.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림자와 보는 주체가 모두가 눈병으로 생긴 것이지만 그림자와 보는 주체가 모두 눈병으로 생긴 것이죠. 그럼 주체도 지금 이제 눈병이라고 이제 오염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눈병을 보는 것은 병들지 아니했느니라. 근데 그 눈병을 바라보는 것은 병들지 않았다. 병들었다고 아는 것은 지금 병들지 않은 것이 병들었다고 보는 것 아니냐. 병들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 이것은 등불의 탓이다. 보는 주체의 탓이다라고. 즉 등불만의 탓도 아니고 보는 주체만의 탓도 아니기 때문에 할 것이 못 되며 그 가운데서 등불의 탓이 아니다. 보는 주체의 탓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등불의 탓도 아니고 보는 주체의 탓도 아니다라고 할 것이 없으니 왜냐니까 눈병이 든 상태에서는 보는 주체나 그다음에 등불에 대해서 어 여러분 내가 뭘 봤을 때 그 본 것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고? 일반 사람들은 본 것 대상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제 내가 이러지. 얼른 대답하기를 내가 이러기 좋아하지, 그지? 근데 그냥 실제로 살 때는 내가가 문제야, 다 타자가 문제야, 다 타자가 문제지. 예. 그런 지적들입니다. 그런 지적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눈병이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눈병이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주체나 등불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눈병이 있기 때문에 눈병이 걸려 있는 한은 보는 주체나 대상도 문제가 생기겠지. 예? 그렇지만 눈병만 바라보면은 보는 주체나 대상은 별 문제가 없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요.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등불 탓이 아니다 보는 주체 탓이다라고 또 할 것이 없으니 이는 마치 제2의 달은 본체도 아니요 그림자도 아닌 것과 같다. 제2의 달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달이 떠 있을 때 강물에 비친 달. 이제 제2의 달은 본체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물에 비친 달이라고 해도 달 아닌 것도 아니잖아. 그림자도 마치 그림자도 아닌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야기 언서를 펴니다. 대단히 꼬아놨죠. 대단히 막 이렇게 지설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막 꼬아놨습니다. 제가 열흘 전부터 고민에 빠져서 야, 이 능경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에 실은 빠졌어요. 왜냐니까 능경 진술대로 내가 쭉쭉 물론 가다 이제 비평을 비평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해신밀경 읽을 때 해신밀경의 뜻을 헤아리기도 하지만 또 비평적으로도 읽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등원경도 이제 문서잖아요, 문서. 문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 문서 안에 그냥
내용을 딱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경 같으면은 금강경에 글이 있으면은 글이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닌가. 마치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알아들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경을 볼 때도 그 경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마음에 만든 것만 보면 경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경 자체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경은 제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경경도 이제 한 시대에서 풍미한 그런 경이지만은 금강경만 하더라도 금강경만 하더라도 그 어느 시대에 나타났을 것 아닌가, 그지? 어느 시대에 나타나서 그 시대에 금강경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 이제 그것을 들어줬을 때 금강경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 쭉 보면은 금강경을 잘 이해할까?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보일까?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런 오류. 그래서 경전은 반드시 에, 경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서지학적 검토를 해야 되고 서지학적 검토라는 그 말이 문헌학적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문헌이 뭐냐면은 그 문헌들 그러니까 불교 문헌들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문헌학적 검토. 이 문헌학적 검토로 가면은 뭐 여러 가지가 또 다른 게 더 수반돼서 따라오겠습니다만은 역사적 검토와 역사적 검토, 그다음 문헌학적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에 따라서 읽었을 때 그 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는 거죠. 일차적으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 안에서 그래도 그 경 안에서 그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또 요즘 시대에 또 뭐냐면은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죠? 어, 다르게 요즘 시대에 또 새로운 울림이 있는 거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내가 재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재해석이라든지 내지는 새로운 가치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재평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렇게 이제 경을 읽는 게 타당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 안에 경전이 워낙 많죠. 불교 안에 사실상 기독교 다른 종교는 간단하잖아. 불교 경전이면 너무 간단합니다. 불교 경전. 불교는 진짜 뭐 말이 8만 4천 법문이지 대장경이라고 이룰 만큼 엄청난 많은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뭐 꿰가지고 어떤 경을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 보니 그냥 지난번에 책 한 권만 본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요 경만 딱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해석하는 데 있어 불교를 자기가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요 경만 딱 좋고 요 경만 딱 좋은데 그 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지가 그 안에 듣기 좋은 것만 딱 좋아. 요렇게 할 때 경이 가장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이 신앙 쪽으로 올라갔을 때,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 불편하겠지만은 우리가 많은 경들 중에서 법화경이 신앙화돼 있거든요. 심지어 일본에는 남묘호랑객교에서 나무묘법연화경에서 아주 그냥 신앙화 절대화돼 있잖아요. 신앙화 절대화돼 있잖아요. 이제 법화경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의 위치를 파악할까 안 그러면 법화경이 불교 전체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법화경 불교 전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불교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경이기도 한 게 법화경입니다. 그걸 만약 뭐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화돼 있죠. 음. 내지는 또 어떤 경들이 신앙화돼 있어 많은 부분 대성경전들이 이제 그런 계통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략 10년 전부터 해서 금강경을 필두로 해서 법화경, 유마경, 그다음에 한경 일단편, 그다음에 승만경, 해신밀경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대성경전 중에서 초기 대성경전, 중기 대성경전, 후기는 뭐 밀교라 우리가 읽어볼 뭐 굳이 읽을 뭐냐면은 필요가 없는 경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초기, 중기 대성경전 안에서 그래도 뭐냐면은 한 중심을 잡고 있는 경들을 읽어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능언경을 선택한 거예요. 마지막을 이제 능언경으로 딱 선택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이때까지 일관되게 경을 전하는 데 있어서 초기 경전이든 초기 불교 경전이든 대승 경전이든 나름의 어떤 어, 그 전체적 윤곽, 뭐 소위 이야기하면 법성에 대한 윤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큰 뭐냐면 어그러짐 없이 그래도 비평과 더불어서 이렇게 쭉쭉 읽는 것이 큰 무리가 없었는데 다른 경들을 읽었을 때 능언경에 오니까 다시 말해 유신불교에 오니까 유신불교 불교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유심 오직 마음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이라고. 근데 이제 유신불교 이제 능도 유신불교에 해당되는 경인데 에 오면은 다른 건 놔두고 그냥 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기 불교 교설에 보면은 색수상 행식 했잖아. 그럼 색수상 행식 5온에는 마음의 이야기가 많을까? 뭐냐면 몸의 이야기가 많을까? 뭐 수상 행식이 다 마음이니까. 그러면 아니 비설 신의는 마음의 이야기가 많을까? 몸의 이야기가 많을까? 몸의 이야기가 많을까? 그러면은 색수상 행식은 마음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될까? 몸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될까? 아니 비설 신의는 마음 입장에서 파악해야 될까? 몸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딱 당장 이야기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예? 뭐냐 마음과 몸을 적절히 어떤 것은 마음을 더 많이 그렇지만 몸을 앞세워서 감각 접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은 훨씬 또 몸의 감각 접촉을 많이 마음을 뒤로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딱 나누지가 않는데 이제 후대 유신불교에 오면은 기신론도 거기에 해당되고 지금 여기 능응도 그게 해당됩니다만 유신불교에 오면은 그런 어떤 균형성들이 무너지고 어, 형이상학적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에 있어서는 자꾸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비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비평을 하면서 이때까지 공부한 것들을 복습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해서 끌어왔는데 계속 끌어왔는데 야 이거 너무 그냥 끌기에는 무리가 많고 경 전체를 계속 비평하기로 하기에는 뭐냐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는 제 자신도 그렇고 이 안에서의 주제에서 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비평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다른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된다는 생각을 자꾸만 해요. 그래서 능경을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어, 능경은 지난번 우리가 해신밀경도 한 몇 번 접었잖아. 접었다는 이야기가 시절 인연으로 접었으면 되면 해신밀을 계속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 계속 일정상 뭐 저녁에 읽었더니 저녁이 이상이 좀 되고 뭐 또 낮에 읽었더니 뭐 이렇게 해서 이래
끌다가 세 번 만에 다 해심율경을 세 번째 시간에 다 이렇게 완독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원경도 약간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약간 뒤로 미루고 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만나서 이렇게 강의할 시간이 어, 많이 남았다 많이 남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온 세월보다는 잘 짧겠죠. 남은 시간이 물론 이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겠지만 그래서 시간도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목요일 날은 어, 그 뭐냐 대승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초기 불교 경전을 니까야를 읽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대승경전은 이제 웬만큼 다 읽었어요. 웬만큼 다 읽었는데 다시 한다면은 다시 한다면은 제가 읽고 싶은 경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유마경이고 유마경을 한문으로 이제 쭉 다 읽었죠. 한문으로 다 읽었는데 그때 이제 한문으로 읽는 것이 실은 무리일 수도 있었는데 뭐 읽으니까 또 따라와서 그냥 쭉 다 읽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그때 읽었던 장면이 여러분들이 의안이 벙벙하면서 따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유마경 읽었을 때가 지금하고는 좀 더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유마경을 한번 다시 읽어야 되겠다. 중기 대승경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안심도 보살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건 실은 저는 처음 만나면 대체로 금강경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니까 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경이잖아. 금강경. 천수경, 반야신경도 알지만은 반야신경은 이야기하기 너무 짧고 천수경은 좋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천수경은 여러 뭐냐면 관음사상에 대한 뭐 준재보살을 통칭하는 경과 다라니와 그다음 그 안에 몇 가지 서사 이거 발언을 뭉쳐진 뭐 소위 여기서 만들어진 짬뽕경이기 때문에 뭐 강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뭐 경전 강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경이 천수경입니다. 그냥 의식용이죠. 의식용이라 그래서 그 뭐 굳이 강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을 때 주로 사람들이 금강경을 많이 하니까 금강경 강의한다면 또 많이들 그냥 귀를 쫑긋 하고 왜냐니까 금강경 하니까 들어본 경이잖아. 전혀 모르면서 들어보면은 일단은 친근감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하고 또 이상하게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금강경이 유달리 친숙하고 동아시아 불교뿐만 아니라 한때 금강경이 불교 세계 안에서는 굉장히 유행한 시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이제 금강경을 강의를 하죠. 근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금강경 강의하다 보니까 실은 전문적 강의는 못 합니다. 이제 뭐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전문적 강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고 해서 실제로 우리 이렇게 강의하는 장면에 있어서 금강경 한 제가 세 번쯤 한 것 같아요. 세 번쯤 했는데 뭐 두 번은 다 끝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안심도보살도 처음에 금강경으로 만났을 건데 그때는 다 끝내지 못했죠. 하다가 그냥 말고 그냥 다른 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금강경을 12년 만에 다시 읽으면서 뭐 이제 금강경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대충 다 아는 이야기고 초기 불교에서도 이야기가 충분히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고 하지만은 금강경으로 첫 구도를 잡고 유마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추억 삼아 일단 뭐냐면 여러 가지 정리하기에는 그게 좋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데 도움되는 이야기는 그쪽에 가서 더 하는 게 능강경보다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나온 이야기도 눈병의 문제라든지 눈의 문제라든지 등불의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가 당연히 초기 불전 안에서도 검토되지만 금강경에서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눈, 등불, 눈병처럼
이렇게 꼬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그냥 능은경 뭐냐면은 중간에 덮는 날, 덮는 날로, 중간에 덮는 날로, 아니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덮으면 참 좋은데 이게 그냥 계속 녹화를 해가지고 이게 덮는 것도 쉽지 않네. 그래서 덮는다고 생각하고 후일 이제 능은경은 다시 기약해서 저 책장에 잘 쌓아 놓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그럼 금강경 이때까지 금강경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한다고 금강해서 뭐 바지라 째득가 이래서 그냥 뭐 벼락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금강이라는 언어부터 설명하고 막 반야 바람일 뭐 금강이라는 건 반야 바람일 수식하는 형용사일 뿐인데 뭐 도대체 이제 금강경으로 이제 통하니까 금강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건치 같은 사람은 다이아몬드 스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여시하면 육성치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좀 전에 금강경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시대적 파악하고 문헌적 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금강경 책을 안 펴도 되니까 시대적 파악과 문헌적 파악의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음 주부터 금강경 읽을 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아요. 자, 금강경 하면은 통상 불교 경전은 초기 불교 경전과 대승불교 경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대승불교에 대한 소승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승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초기 불교 경전하고 뭐냐면은 왜 소승이라는 말을 안 쓰냐니까 소승이라는 말은 대승하는 사람들이 소승이라고 불렀지 소승을 자칭 소승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죠. 근데 왜 또 대승불교라고 하느냐니까 대승불교인들은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이야기 칭했어요.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해줄만 하죠. 소승이라는 말은 폐기돼야 되는 거죠. 이쪽을 뭐냐면 지칭해서 불렀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불전과 그다음에 대승 불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금강경이 이제 대승 불전 안에 들어가는 경입니다. 대승 불전 안에. 이제 대승불교와 초기 불교, 이게 초기 불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가 초기 불전했을 때 대체로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제세하고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불멸 후 한 300년까지는 초기 불교의 전성이 계속 이루어져 왔겠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300년까지. 시 이야기하면 아쇼카왕 시대까지는 그렇게 쭉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러분 우리가 작심 3일 우리가 마음먹고 난 다음에 결심하고 3일은 유지되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뭐 그 여운도 있겠잖아요. 뭐 인생사나 역사나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전성이 처음에는 그 전성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죠? 근데 이제 흐릿해집니다. 당연히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결집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죠. 결집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에 대한 해석도 문제이지만은 그것보다 이거는 이제 복잡하잖아요. 옳다 그러다면 이게 논쟁이 많잖아. 근데 먼저 탁 문제된 건 교단 안에서는 계율의 문제입니다. 계율의 문제. 이 계율의 문제가 계율을 따박따박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과 좀 느슨해도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생길 줄 알고 부처님께서는 소소계는 폐지해도 된다. 사소한 계율들은 꼭 그 교단이 지켜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유언하셨습니다마는 뭐 그래도 결국 뭐냐면은 계율의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뭐냐면 교단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항상 나눠질 때 여러분 어떤 형태의 행동이 나눠질 때 이유를 갖다 붙이죠. 이유를 갖다 붙일 때 이유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합리화라고 해요. 사람의 개개인 생활에서도 그런 합리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율의 해석에 따라서 부파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그것이 이유를 달다 보니까 즉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도 넘어가다 보니까 해석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부파불교의 시작입니다. 부파불교 시작.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 상이해집니다. 그래서 그 계율의 입장에서 원리 원칙대로 뭐냐면 지켜야 된다는 쪽은 상자부라고 얘기를 하고 상자부라고. 우리가 테라와다 불교 지금 남방에서 개성하고 있는 건 자기들은 상자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느슨하게 가자는 쪽이 이제 대중부입니다. 대중부. 그러니까 상자부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저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 가면 불교가 있는데 거기 불교에 비구니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처님 시대 때 인정한 비구니가 테라와다 불교가 쭉 내려온 전승 안에서 비구니가 인정이 안 돼. 어. 비구니 아예 막 교단이라고 막 비구니 교단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비구니가 인정이 안 돼요. 아예. 어. 그 복색이 다르고요.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냥 가톨릭으로 이야기하면 순역 계급 정도로 되는 거죠. 지금 현실로 보면. 지금도 그런데 옛날 상자부 전통 안에서 비구니가 인정됐을까? 뭐그 문서에는 그렇게 안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상자부가 굳이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대중부 이야기도 설득력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설득력보다는 변명에 치우치지 않았냐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대중부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상자부 대중부라는 것은 근본 분열, 역사 안에서는 불교사 안에서는 근본 분열이라고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무자르지 쫙 분열됐겠어요. 그럼에도 서로 또 어떻게 예? 좋아하는 걸 또 흡수했을까요? 흡수하겠죠. 여러분도 최근에 배우는 유식 불교는 어, 아비다마 코사 설일체 유부의 분석을 그러니까 대승 입장에서는 소승이지 그죠? 그걸 받아들여가 유식을 파악하고 있거든. 유식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서로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죠. 자, 이게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이 전문적인 이야기 들어가는데 이제 전문적인 곳에서 이야기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상자고 대중부로 계율의 해석이나 내지는 이걸로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의 씨앗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탑이 있습니다. 탑. 이게 탑이 부처님 무덤이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부처님 뵈러? 탑으로 가는 거예요. 탑으로 가니까 어디요? 탑에 뭐가 생겨요? 어, 물자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 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생겨요. 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 상자부에서는 탑은 불법성 상보에서 탑은 어느 소속이야? 불보 소속이야? 법보 소속이야? 승보 소속이야? 불보 소속. 부처님 뭐냐면은 무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보에 해당돼요. 근데 지금 스님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어? 승보에 있어. 그래서 승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불보 것은 뭐냐면은 간섭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간섭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불보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탑을 중심으로 물자는 생기고요. 가다 보니까 신도들 지난번에 우리 산치에 가니까 벽화가 막 있죠. 부처님 일대기 막 조각돼 있잖아요. 장면들이 불상이 없고 그냥 그 뭐야
보리수. 왜 술에 보리수 안 실어놨더나. 술에 부처님 타고 있어야 되는데 인격화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리수를 술에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상징입니다. 부처님이 인격체, 즉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불상을 표현을 못해요. 불상, 사람 모습으로.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부처님 일대기를 새겨놓으면서 탑이 있는데 그 탑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고 그런 일대기들이 이제 기진이 돼가지고 막 벽화로 돼 있으면은 그냥 그거 보고 쭉 오는 게 좋아요. 이상한 설명이라 듣는 게 좋아. 설명에 듣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달마반학과 법사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종교 의식도 일어나고 일부 어떻게 해요? 뭐냐면은 즉 상자부 불교 같은 게 정통 불교 교육 안에서의 강단 불교잖아. 예? 말고 사람들한테 찬탄, 예? 그다음에 어떤 설화적 이런 이야기라는 장르가 하나 생기는. 그럼 우리는 불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중에서 본생, 자타카 하잖아요. 부처님 전생담이라든지 비유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불점 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점 문학.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생기면서 여기서 딱 됩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처음에는 간섭을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면요? 이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일이 아니거든요. 부파 중에서는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부파도 있지만은 이 장면을 끌어안는 부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탑 가서 인도 가서 보면은 처음에는 탑만 있다가 왜 저 아잔타가 아잔타가 아니고 저 어디가 석굴도 어디냐 옐로라 예? 가니까 처음 가니까 굴만 있잖아요. 스님들 참선하는 방. 근데 다른 방 가니까 어떻게 해요? 탑이 있잖아 방 안에. 근데 탑에 나중에 뭘 새겨놔? 불상을 새겨놓잖아. 자꾸 섞입니다. 확률이 섞이게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섞이면서 서로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탑이 문제가 생깁니다. 탑이. 탑이 문제가 생기고 탑에서 이야기하던 여러 불점 문학 이런 것들이 자, 불점 문학으로 본생으로 그치고 비유해서 그쳐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탑에서 이야기하던 지금처럼 역사나 이런 것들이 역사의 시기나 문헌이 이렇게 인도는 또 역사가 애매모호한 동네거든. 그 동네가. 그렇게 있는 데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이야기를 좀 더 멋있게 정당화 시키려고 하겠어. 그게 대승불교 경전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도 여시함은 일시 불재 사이고 기수도 극고독은 한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이 안하니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예? 그 금강경 이야기가 기원정사에서 이야기가 행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버젓이 어떻게 해요? 여시함은 일시불재 사이고 기수고 극고독은 하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대승경전 안에서 부처님이 전혀 설하시 안 하시는데도 여시아문이라는 거죠. 본생에서 내지는 비유담에서는 불전 문학에서는 여시아문 안 붙이죠. 부처님을 꾸민 이야기니까. 근데 차츰차츰 어떻게 해요? 여시아문이라고 붙이는 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경은 경대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려고 하겠죠. 경은 경대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려고 그러겠죠. 그런 경들 속에서 하나라고 금강경은 일단 판단하시는 게 좋지. 그러니까 금강경은 부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강경은 왜 금강경 제가 탑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냐면은 금강경은 탑에 가서 예배 올리는 걸 좋아해요. 탑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는 걸 더 좋아해요. 어, 탑에 가서 예배하는 걸 반대하는 게 탑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탑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뭐냐면은 금강경 독송 위타인사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 물론 부처님 때도 탑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불교의 탑이 아니라 인도 뭐냐면은 무덤 양식의 탑입니다. 부처님 탑이 아니고. 음. 그래서 그 탑에 가서 뭐 외경하고 하는 것이야. 그뭐 인도 사람들 전통이니까 그걸 반대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금강경 안에서는 불탑의 문제입니다. 불탑. 어. 그래서 불탑묘 딱 이렇게 나오죠. 글자가 불탑묘. 부처님의 탑묘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탑묘에 예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불탐묘에 가서 반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왜 그런 금강경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느냐니까 그때 당시 가장 큰 부파는 설일체 유부입니다. 금강경 시대 가장 큰 부파는 우리가 아비달마 코사라는 전통을 북방불교 전통을 가져온 설일체 유부가 탑에 가서 예배해래요 예배하지 말래요 했을 때 설일체 유부는 탑에 가서 예배하기를 권장하는 묘하게도 테라와다 즉 상자부 계통의 뭐냐면은 전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탐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권장하고 왜냐니까 대세불교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오늘날 대원정사가 하는 것은 대세의 불교요. 그냥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의 특색의 불교요. 대원정사는 대세불교입니다. 대세불교라는 이야기는 대체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뿐이지. 좀 전에 우리 신중기도 했잖아. 뭐 제 개인적으로는 신중기도 안 합니다. 근데 대세가 그렇게 신중기도를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같이 신중기도를 하죠. 왜냐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노부사님도 왔다 갔잖아요. 나이가 90 됐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불교해 온 방식의 뭐냐 불교가 있을 것 아닌가. 의식적 불교. 그 양반들 평생을 그렇게 불교를 했는데 내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불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복불교고 의식불교고 그래서 아유 그거는 불교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평생을 그렇게 못 바쳤는데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렇게 못 바쳤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불교가 처음부터 또렷하게 전달되는 어거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 좀 흐릿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서 그분들이 그래도 불교의 맥맥을 유지했잖아. 그래도 좌우로 보름마다 쌀지고 올라가 가지고 예? 스님네들 먹이 살리고 뭐 했고 했기 때문에 절이 유지됐고 그 절이 유지됐기 때문에 동국대학교가 만들어져서 제가 거기서 그냥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소소한 힘들에 의해서 제가 불교 공부를 할 수 있고 불교가 이런 모양이구나 이게 불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지탱해 준 사람들에 대한 의리는 내가 지켜줘야지. 그죠? 그게 이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도는 몇 시에요? 평소에는 10시 반에 하는데 10시로 그냥 1시간 뚝 땡기잖아. 왜 그래요? 우리가 뒤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절에 가면은 기도 시간에 다른 거 절대 못하게 하죠. 근데 저는요,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 앞으로 땡깁니다. 그죠? 기도에 안 들어왔다고 나한테 큰 잔소리 안 합니다. 그건 개인적 그거니까. 물론 공부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뭐큰 잔소리도 안 합니다. 자기 요량이니까. 어. 그렇지만, 중심은 이거구나. 일요일 날 사람들 막 오는데 출근카드 제가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왜 안 읽어요? 일요일에는 법회 법문이 중심이에요. 그 이제 제 원칙이거든.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행해 오던 의리는 지켜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세입니다. 그 대세라는 것은 요런 저런 것들을 갖다 자꾸만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 게 대세가 되는 거죠. 저는 설일체 유부가 예, 찰나생 찰나멸한다라는 생각을 가져 있는 그 불교가
탑 신앙을 품어 안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설일체 유부 말고 화지부라든지 동산주부라든지 서산주부라든지 하는 어, 그런 계통의 부파에서는 탑승배하면 안 된다. 테라와다 불교에 맞게. 그건 불보의 영역이고 승부는 승가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시주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지는 그렇게 해서 탁발하면 되는 것이지 라는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설일체유부는 그때 당시 대세 가장 큰 부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탑신앙을 끌어안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상자부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승불교는 오히려 대승불교 탑에 가서 예배하고 불상 큰 거 만들고 불사하고 다 대승불교지. 대승불교 신행 안에서 나오지. 초기 불교 안에서 뭐 우리 이렇게 뭐 탱화 걸고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불교는 탑을 받아들이고 아니 대승불교는 오히려 이렇게 장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불교는 지금 탑을 신앙하지 말고 금강경을 독송해라. 는 이야기는 지금 금강경이 대승불교에 속하는 경이라고 할지라도 대승불교의 일반의 생각하고 같을까 다를까? 뭐가 좀 이게 다르죠. 법화경에서는 애들이 강가에서 모래로 부처님 얼굴을 그려도 그 공덕으로 앞으로 수기를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불상을 모셔야 될까 안 모셔야 될까? 모셔야죠. 그 사소한 공덕도 앞으로 불교와 좋은 선연이 되고 수기를 받을 것이다. 그 대승 일반의 생각입니다. 어. 지장경에 보면 지장 존상을 모시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모시라 하는 게 대승불교 일반적 생각입니다. 일반적 생각. 그런데 금강경은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탑에 가서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불교, 대승불교, 상자부, 대중부, 계율을 느슨하게 지킨다. 계율을 갖다 딱딱 원리 원칙대로 한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승한다.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그냥 예? 넓게 광의로 해석하는 불교에서 보면은 금강경은 독특한 경이다. 금강경. 뭐냐면 대승불교 안에서 독특한 경이다. 더구나 이제 도발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금강경 안에서 질문이 우리야말로 전혀 해당 안 되니까 맨날 그냥 그렇게 독성하고 읽겠지만은 제일 도발적 질문이 그겁니다. 수다원의 운하 아념 수다원가부. 수다원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수다원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큰 스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큰 스님인가? 이 질문과 똑같아요. 가장 도발적. 이 질문을 왜 꺼냈어요? 수다원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수다원이라 생각해요. 당연히 수다원이라 생각해요. 이 문제입니다. 큰 스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큰 스님인가? 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히 큰 스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불교 풍토도 조계종에 하면 종사가 있다고. 종사는 조계종 있잖아요. 종의 사, 가장 큰 스승이라는 거. 어느 정도 되면 저것들이 심사해가지고 종사를 딱 만들어 종사 품계를 줍니다. 종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종사인가 했는데 그 종사 밑에 상자가 저거 어른 종사를 갖다가 종사처럼 생각 안 하면 종사는 종사겠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마치 우리가 예술 경연으로 가면은 미술이든 미술은 뭐 경연을 잘 안 합니다만 요즘 우리 음악 콩쿨 같은데 하면은 대상 주잖아. 뭐 주잖아. 그럼 꼭 대상을 뽑아요. 대상이 없을 때도 있어요. 대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요번에 참가한 사람들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서 아예 그냥 대상은 없고 그 다음 상부터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경련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거죠. 들었을 때 대상 자격을 줄 만한 게 없구나. 그래서 올해는 대상을 뽑지 않겠다. 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객관적 판단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 판단. 태권도 가면은, 태권도 하면은 검은 띠가 제일 잘하잖아. 그래서 하얀 띠, 파란,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검정색 띠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검정색 띠가 있으면은 여러분 태권도 어느 품새에 가면은 검정색 띠에 사람이 소수해야 되겠어요? 많이 늘어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태권도를 제일 잘하는 걸로 따지면은 진짜 잘하려면은 그 잘하는 자리는 협소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잘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태권도 단체를 위해서는 까만띠가 소수해야 되겠어? 많아야 되겠어? 단체를 유지하려면 많아야 돈이 되잖아. 그게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후대가 되면은 좀 전에 태권도 이야기하듯이 태권도 검은띠가 있기 때문에 태권도 검은띠 자격이 안 돼도 검은띠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다원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는가. 그러니까 수다원이란 말이 실은 부처님 시대에서는 대단한 말이었어요. 수다원이라는 말이 대단한 말이었어요. 안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수행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어. 근데 이게 지나다 보면요. 수다원 말만 있고 그 말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지위로 말이 변질될 수가 있죠. 금강경 참 대성경전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뭐냐면은 질문이 없는데 금강경은 바로 그 질문을 팍 하게 됩니다. 수다오니 사다하미 아나하미 아라하니 하면서 그 질문을 그냥 직설적으로 딱 찌릅니다. 그걸 찔렀던 이유가 있겠죠. 그걸 찔렀던 그게 시대 상황이라는. 부처님 시대 때 그걸 찌를 필요가 있었겠는가? 없었죠. 왜냐면은 수다원이 대단한 자리가 아니고 아라한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뭐냐면은 자리에 가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찍었다는 것은 뭐냐면 금강경이 지금 부처님 판매에 대해서도 부처님의 제자인 뭐냐면은 사문사가에 대해서 사문들이 네 가지 뭐냐면은 수행의 결과로 얻는 수다원, 사담, 아람, 아라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금강경 본문을 읽지 않아도 딱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지금 기성교단, 즉 삼묘에 타락해가는 이 타락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세속적 타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탐묘에 의해서 느슨해지는 승단 문화나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경종 내지는 어떤 지위가 개념화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 그것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하는 경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본문에 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우리가 뭐 인류사나 문명사나 이런 큰 대사 말고 불교사 안에서 부파불교 시대에 부파불교의 행태를 지적하는 경이었구나. 라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부파불교를 지적했기 때문에 즉 동의하지 않고 지적했기 때문에 금강경은 뭐냐면 대승이라는 이름을 걸칠 수밖에 없었지만 대승이라는 이름을 걸 수밖에 없었지만은 실은 대승이 가고자 했던 그런 신앙적 경도 아니구나. 탐매 숭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신앙적 경도 아니고.
아니었고. 는 것을 우리는 알고 들어야겠어. 건강경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래 가서 그냥 본문 들으신 분들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 떠올립니다. 6조, 6조. 그래서 뭐냐면은 건강경이 인도 찬술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시대를 그냥 쑥 넘어가 중국 불교 안에서 그냥 쭉 예, 떠올립니다. 거기서부터 불교 공부를 하시면 큰 낭패를 봅니다. 큰 낭패. 자, 이제부터 초기 불전과 대승불전 안에서 건강경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인도사학을 이야기하고 법화불교 시대나 내지는 이런 시대의 이야기를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하고 시간도 그럭저럭 지나고 있어서 중국 불교 안에서 좀 전에 응무소수 이생기심처럼 건강경을 또 6조 9결로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육조 스님이 9결 말로서 건강경을 논한 그걸 보고 이게 건강경의 참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건강경은 구말하지 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같이 볼 건강경은 뭐 책장에 꽂혀 있는 조계종 표준, 표준이라는 말도 뭐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정 정도 뭐 어떤 은사는 썼어야 되는데 표준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뭐 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갈무리 해놓은 건강경으로 읽겠습니다만은 중국에 처음 소개된 거는 400 뭐 혹자는 2년이라고 하고 3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구마라지바가 뭐냐면은 중국에 번역을 해내면서 건강경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뭐 구마라지바, 뭐 보리유지, 진제 뭐 이런 식으로 쭉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번역가 중국 번역가는 대표 뭐 크게 구마라지바가 뭐 뭐냐면은 처음 세대 같으면은 첫 세대 같으면 두 번째 세대는 현장 이 두 번째 세대. 그러니까 구마라지바가 403년에 번역을 해내는데 현장은 660년에 또 번역을 해요. 660년에 번역을 합니다. 물론 이제 8세기 초, 즉 700년 초에 당나라 의정, 현장도 당나라 사람이고 의정이라는 사람 스님도 당나라 사람인데 그 의정이 뭐냐면은 700년 초에 번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함역본으로 6가지가 있어요. 한역본으로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 한역본이 여러분 다 똑같겠어요? 차이가 좀 있겠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달리 있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마라지바 이후의 번역들은 구마라지바의 번역을 넘어서 내는 번역이었죠. 그걸 번역해낼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서 내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 의정까지가 쭉 6가지 번역 종류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거 한문으로 번역된 거잖아요. 원본은 뭐죠? 원본은 인도말로 돼 있어야 되겠죠. 인도말은 우리가 지금 니까야 빨리어는 고대어고 금강경 시대의 뭐냐면 인도말은 산스크리트입니다. 이제 언어가 완전히 적용화돼 가지고 그다음에 인도 지성들한테 읽히려면 산스크리트어로 뭐냐면 편찬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니까야를 제외한 나머지 불교 경전들은 다 산스크리트어로 돼.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어로 이래 이야기가 무슨 대학 온 것 같이 오늘 대학 왔다 생각하시고 소개니까 이 소개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뭐냐면은 금강경은 없을까요? 사람들이 찾겠죠. 어, 찾습니다. 찾는데 참 독일 사람도 대단히 옛날 제국주의가 참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사에서 인문학 안에서도 참 제국주의 시대를 평가해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이제 독일 사람 막스 뮬러라는 사람이 1800년대 후반에
금강경 파편들을 모읍니다. 산스크리트 파편. 막 모읍니다. 모아서 막스물르본을 번역하는 뭐냐면은 금강경 쪼가리 쪼가리를 모았다는 거야. 찾기가 힘드니까. 조각조각을 모았는데 그것대로 예상해가지고 티베트본이나 티베트에도 이제 대장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장경은 인도에는 니까야가 있고 중국에 대장경이 있고 티베트 장경이 있고 세 가지가 이제 불교 긴 경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티베트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중국 안에 속국으로 돼 있지만은 그 안에 대장경이 이제 계속 유지됐으니까 뭐 불교가 이제 국교로 좀 최정일지 사회라서 그렇겠죠. 어쨌든 그것으로 해서 이제 파편들을 모아서 이제 금강경을 처음 찬술해냈는데 서양 언어로 찬술해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 유물 발견하다 보니까 1931년에 31년에 파키스탄 길기트에서 금강경 사본이 발견됩니다. 파키스탄. 이게 인도 북쪽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니까 막스뮬러가 뭐냐면은 편집해낸 경보다 거의 뭐냐면은 온전한 이건 편집이잖아요. 거의 온전한 상태의 경이 발견된 게 길기트본이 최초입니다. 산스크리트어된 게. 근데 이제 이 길기트본이 언제 발견됐냐니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언제 사본 필사되었는가 헤아려 보니까 그게 이제 6세기에서 7세기 사이 좀 산술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뭐냐면은 더 발견돼서 완전히 완전한 온전한 이제 산스크리트본 금강경이 생겨가지고 그 잔술이 되어서 이제 온전한 번본이 하나 생긴 거죠. 한동안 이 번본 금강경 가지고 한역 금강경하고 비교하는 뭐냐면 책들이나 내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생겼죠. 음.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읽을 저 금강경은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서지학적으로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뭐냐면 이 금강경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다른 거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냐면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뭐 이게 자주 안 들어가겠지만은 간혹 어떤 중요한 언어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는데 구마라지바가 제일 먼저예요. 그죠? 현장만 하더라도 250년 뒤입니다. 현장 번역이. 근데 또 길기트 본 산스크리트 본 하니까 구마라지바가 본 거보다 한 200년 뒤네. 6세기, 7세기니까. 한 200년 정도. 뭐 짧게 잡으면 한 150에서 20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금강경은 누구 금강경이야? 구마라지바 금강경. 근데 현장은 인도에 가서 금강경을 산스크리트를 보고 왔겠지. 그러니까 번역을 했겠지. 그럼 한 200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구마라지바가 본 산스크리트 금강경하고 현장이 본 산스크리트 금강경은 같겠느냐. 이 문제가 딱 생깁니다. 그죠? 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산스크리트 금강경 보니까 구마라지바, 현장이 번역한 금강경하고 유사하거든, 언어가. 그래서, 현장이 더 원본에 가깝게 직역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같은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중국에서는 금강경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였어요. 유행되고. 과연 인도에도 그랬겠냐? 인도에도 그랬겠느냐? 한 가지 의문이죠. 그러면 그 금강경이 길기태에서 나오고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이 길기태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을 뭐냐면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아, 인도 거니까 원본이고 한역이니까 원본을 번역한 번역본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인도 본본이 더 원본이고 이것이 금강경의 이야기에 더 가깝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잘못하면은 편견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2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차이죠. 오늘날 같이 과거의 일을 잘 아는 시대도 저는 200년 전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임금님의 첫사랑 드라마 보면서 철종을 알았지. 그 드라마 안 봤으면 내가 철종에 대한 관심이, 그죠? 뭐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리고 뭐 철종 해봐야 지금 100년 전, 저하고는 100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헷갈리는데, 아니, 옛날 위진남북조 시대 내지는, 예? 뭐냐면은 5세기, 6세기 일을 갖다 200년 차이 난다 이러면은 그건 쉽지 않은 세월이거든. 오늘날 이렇게 퉁치가지고 아, 인도계 원본이고 고마라지기 후대본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은 안 된다. 왜 그러냐? 대체로 학자들이 비교할 때 금강경에서는 질문을 두 가지만 합니다. 운하주, 운하항복기신. 기억나시죠? 그죠?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 설화 같은 이야기지만 당나라 태종이 현종인가 태종인가 뭐냐면 현장이 인도에서 왔을 때 설합니다.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구마라집이 본 금강경 번역이 맞더나 이래 물으니까 아닙니다. 질문을 구마라집안은 두 가지로 했는데 가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현장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서지학적 생각이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후대 금강경 보면은 운하주, 운하수행, 운하항복기심. 운하수행이 한 개 더 붙습니다. 수행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 원본 금강경에는 운하주, 운하수행, 운하항복기심 수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구마라지바가 빼먹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본에는 있는데 구마라지바는 수행을 뺐다. 그래서 구마라지 번역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저도 혹했어요. 혹했는데 금강경을 자꾸만 읽다 보니까 운하주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물었으니까 답을 해야 될까요? 운하항복기심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금강경 본문에 들어가면. 근데 운하수행에 대한 답이 없어요. 물었으니까 본문에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몰라, 뭐 운하수행이 답이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어? 금강경을 위타인자라는 게 수행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수행은 행위제 실천이잖아. 위타인설이 수행일 수는 없잖아. 예. 운하수행에 대한 답이 없는 거로 봐서 운하수행은 제 입장에서는 원본에 있는 거야 나중에 후대에 갖다 끼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 이제 서지학적 관점. 판본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고본이냐 원본이냐 했을 때 이 문제라는 거. 물론 이제 가장 첨예하게 가는 부분은 그겁니다.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소자상, 상. 구말하지만 모습상자로 번역을 했거든. 모습상자. 근데 다 모든 재경은 생각상자로 번역을 합니다. 모습상이 맞는 생각상이 맞느냐. 그래서 구마라집이 모습상으로 번역한 것은 구마라집에 큰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옹호해 주지만은 비판적 옹호를 합니다. 비판적 옹호를. 왜냐니까 원래는 생각상인데 왜 모습상으로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구마라집에 큰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그 큰 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 이것이 뭐냐면은 구마라집의 의역 형태, 그러니까 의역, 구마라집은 달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죽어서 화장했는데 뭐만 탔대요? 혀만, 혓바닥만. 달변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뭐냐면 사람들한테 불교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의역을 많이 했다라고 알려지고, 현장은 직역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현장은 부처님도 바가바트를 갖다 박가범 이렇게 해서 바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는 세존 이렇게 번역하죠. 이게 다르죠? 번역 형태가.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구마라집이 의역을 해서 그 의역의 문제에서 생각상자, 모습상자도 의역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군더더기가 남아있어요. 근데요, 똑같이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을 유마경에서 보면은 생각상자로 번역하고. 그러면 금강경 읽을 때 뭐냐, 모습상은 실은 우리가 생각상을 넘어선 다른 것까지 생각해줘야 된다는 구마라집의 배려는 아닐까. 배려는 아닐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지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경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실은 많은 번역본, 번본 안에서 우리가 금강경, 그만하지 금강경은 있는데 저게 그냥 흔하고 유행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저 문서를 왜 읽어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 제일 먼저 번역되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번역되었다. 금강경 입장에 가장 원본에 해당된다. 암만 번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번본은 구마라지바의 뭐냐면은 번역보다 후대에 속하기 때문에 뭐냐 구마라지바의 번역도 문제가 있다는 번본도 분명히 문제가 사본 필사했으니까 있을 수가 있다. 원본 즉 구마라지바보다 앞선 본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구마라지바의 번역 뭐냐면 금강경이 가장 고본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구마라지바가 자기가 나름의 뭐냐면은 어, 공을 지향한 뭐냐면 중국 종이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그 공의 종의 어, 개조로서 중국 사람들한테 불교를 격의 불교를 넘어서서 불교를 친절하게 직접적으로 불교만의 이야기로 소개하는 당사자로서 동아시아의 불교를 정하는 데 있어의 책임 사명감으로 봤을 때 저 금강경은 구마라집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을 두 가지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첫째, 금강경이 그 시대, 불교 시대 요청한 사항으로서 하나. 아까 이야기한 수다원 내지는 탐묘에 뭐냐면 탐묘를 숭상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장면에서 그 시대에 요청되는 그 시대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입장에서의 하나. 그다음 두 번째, 구마라지마가 동아시아, 즉 중국의 불교를 소개하는 입장에서의 하나. 그 다음에 사족을 갖다 붙인다면은 그때 응무소주의 생기심 정도는 갖다 붙여주자는 정도로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그냥 어떤 목사가 금강경을 보는데 그냥 여시하면 일시불제 사이고 기수고야 그 구절 보니까 너무 소박하고 훌륭하고 목사 그렇게 읽을 수 있죠, 그죠? 어. 근데 그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은 개개인이 그렇게 읽는 자세는 실은 불교 전모 내지는 금강경을 파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금강경에 대한 안내 기본을 그렇게 해드립니다. 뭐 구마라지바가 뭐 몇 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나중에 몇 년 만에 장안에 들어왔고 이런 이야기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금강경 강의하면서 또 우리가 어, 절에서 일반적으로 행해되는 육성신이 뭐니 하면서 고답적인 옛날 방식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둘러봐야 될 문제는 금강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상의 문제. 그다음에 금강경은 부처님 사문사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뭐냐면 지향하고 있었던가. 내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운하주, 운하항복 기심에 대한 천척.
내지는 우리가 동아시아인으로서 뭐냐면은 불교를 오해할 만한 것에 대한 구마라집의 배려, 뭐 이런 입장에서 읽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현행 금강경을 잘 읽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언경을 덮으면서 오늘은 금강경 읽기를 위한 일반적 소개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